네, 두 번째, 금융정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정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려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은행 차입 조절 정책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5페이지에 공개시장 조약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하면 1번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은행 차입 조절 정책이라는 정책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재할인율 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재할인율 정책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 인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수직은행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은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금융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준금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통화량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통화량은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시중은행이 돈을 싸게 빌려가니까 그 이자를,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한테 빌려주는 이자도 싸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게 되고, 그럼 통화량이 시장에 많아지고, 그 많아진 통화량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정책, 그거를 금융정책이 의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 때 했던 금융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20년 2월에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1.25%였습니다. 근데 자,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20년 3월에 0.5bp, 그러니까 0.5%를 확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0.75%가 됐죠. 그리고 20년 5월에 0.5%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0.5%라는 거는 거의 그냥 이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상 최저금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때보다 낮았던 금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단 한 번도 0.5에서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지금, 그러니까 21년 8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입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작년 10월까지 0.75%였으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2.25%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지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이 올라간 이유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기준금리의 변화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경제에 당연히 미치는 영향의 첫 번째는 시장에 풀린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시장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중 통화량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지표는 어디냐면요. 뭐냐면요. M2 지표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M2 지표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현금화가 빠른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통화량 지표를 M2 지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중에 풀린 돈 중에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걸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M2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M2 지표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2019년이랑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2021년 7월에는요 거의 1.5배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의 통화량이 증가를 한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그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가겠죠.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올 텐데 이 기준금리가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돈을 빌리고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자가 몇 퍼센트가 있냐면 연 2%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빌려서 만약에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게 돼요. 그럼 몇 퍼센트의 이익만 얻으면 이익이냐면 플러스 2.1% 이상만 수익을 얻어도 이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주식시장으로 다 투입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자, 20년 3월 16일 날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어서 우리나라 거의 최저점이죠. 145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때 0.75%까지 0.25를 인하를 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 다시 한번 인하를 해서 0.5% 역사상 최저금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요때 25% 인하한 걸로 요만큼 올랐었죠. 근데 0.25%를 또 인하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정말 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다가요. 자, 21년 8월 26일 이때 이제 처음으로 0.25%를 인상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주가가 3,146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리고 8월 26일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떨어졌냐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쌤이 27일 현재로 봤는데요. 27일 현재 2280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에서 2200이 된 거죠.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근데 아까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했었죠? 3%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런지는 쌤이 나중에 그 올해 상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지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발표 때 요 지표를 활용할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우리나라 집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뉴스에서 많이 들었었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랐냐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모르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부스터를 받아서 오르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구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아파트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지수, 주가 지수의 상승에 기여했다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융정책인데 이제 두 번째 금융정책은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이 됐었습니다. 3번 했거든요. 20년 3월, 20년 3월, 20년 4월.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가장 공포심이 심할 때죠. 이때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데, 양적 완화는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가지고 그 돈을 직접 시장에 뿌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때 3번 하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전 IMF 시대 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정책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양적 완화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시기 때 일어났던 금융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등교를 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